지금 VU는 부채가 제로니까 S 더하기 B인데 B가 없으니까 SU 이렇게 쓴 거고요. 예, 그래서 주주들이 가져가는 몫은 2의 NY 곱하기 1-TC 나누기 RU 이렇게 됩니다. RU. 그게 VU다. 예. 무부채 기업에 법인세가 존재할 때 무부채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된다. 자, 부채를 조달한 기업의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되느냐? 주주에게 지급되는 현금 흐름에다가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흐름을 더하면 되는데 주주에게 지급되는 현금 흐름은 2의 NY 마이너스 RB 곱하기 B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주주들의 몫이죠. 그리고 정부가 세금 가져가니까 1-TC를 곱해주고 채권자들은 RB 곱하기 B만큼 그대로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지금 개인소득세나 이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만 고려하는 거니까요. 네, 채권자가 돈을 받아서 법인세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2의 NY 요 앞에 거 그대로 빼내고 요거 뒤로 빼내면 얘하고 지워지고 하면서 얘만 남고 앞에는 2의 NY 1-TC만 남게 되죠. 그래서 2의 NY 1-TC 더하기 TC 곱하기 RB B만큼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것을 할인을 하면 자 VL은 SL 더하기 B 이제 이렇게 레버드 된 기업이죠. 부채를 조달한 기업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SL은 주주들의 목 요것이죠. 주주들이 가져가는 이목 이것을 RU로 할인한 거 이제 요거죠. 결국 이거는 VU입니다. 요게 VU. 그 다음에 요거 끄트머리에 있는 것 요것은 RB로 이제 할인하면 지워지고 하면서 TC 곱하기 B만 남는다. 결국 부채를 조달한 기업의 가치는 부채를 조달하지 않는 기업의 가치 VU에다가 부채를 조달한 크기의 법인세율만큼 곱한 이것이 부채를 조달함에 따른 법인세 절약 효과입니까? 법인세 절감 효과. 부채를 조달함에 따른 법인세 절감 효과만큼 기업의 가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증가한다. 자, 그래서 명제 이제 1은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치 VL은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의 가치 VU와 이자 비용의 법인세 절감액의 현가 TC 곱하기 B를 합한 것과 같다. 그만큼 부채를 사용하면 기업의 가치가 증가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뭐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이론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런 부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계속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건 뒤에서 다시 또 배우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좀 이론을 전개했다는 것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2의 NY 앞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VU는 2의 NY 곱하기 1-TC 나누기 RU였죠. 그래서 RU 이쪽으로 보내면 2의 NY 1-TC는 VU 곱하기 RU가 되고 VL이 이거죠. VL은 VU 더하기 TC 곱하기 B였으니까 VU는 이렇게 넘기고 얘가 1로 넘어가면 되겠죠. VU는 VL 빼기 TC VL 빼기
TC 곱하기 B인데 이 V에 L 대신에 SL분의 B를 집어넣었습니다. SL분의 B.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따라서 이 식에서 2의 NY-RB 1-TC SL. SL이 이거를 할인한 거죠. 네. SL은 결국은 RS 2의 NY 마이너스 RB 곱하기 B 이게 주주들의 몫이고 1-TC를 이렇게 해주면 주주들의 몫을 주주들의 요구하는 자본 비용을 할인해 주는 게 주주들의 가치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제 해준 게 이 식이 되고요. 여기에서 2의 NY 마이너스 RB 일단 앞에 이 부분 2의 NY 1-TC 이렇게 하면 VU분의 RU인데 VU 대신에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뒤에 부분 RB-1-TC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여기에서 이거 지워주면서 RU만 앞으로 먼저 빠져나오고 뒤에는 SL분의 B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SL분의 B로 정리가 되면서 RU-RP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1-TC 되고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ML 명제 2는 자기자본 비용 RS는 부채 비율 SL분의 B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를 하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인자본 저렴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부채 이점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한다.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한다. 완전히 상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RB 1-TC가 있고 RU 1-TC가 있는데 RU에서 이 RU 1-TC까지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WACC가 일정한 게 아니고 법인세가 존재할 때는 WACC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일정한 데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쇄를 한다면 WACC가 일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WACC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RS가 그럼 얼마만큼 이렇게 상쇄하느냐. 앞에 법인세가 없을 때는 요 부분이 없었죠. 요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게 1-TC가 생김으로써 얘가 1보다 적죠. 1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RS가 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덜 상승을 한다. 그리고 WACC 또한 식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237페이지 각주 12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WACC는 SL 더하기 B분의 SL 곱하기 RS 더하기 SL 더하기 B분의 B RB 하고 1-TC 이렇게 써주면 여기에서 RS 대신에 RS RU 더하기 RU-RB 1-TC SL분의 B 이 식을 이 RS 대신에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즉 WACC가 RU에서 1-TC 이제 SL분의 B죠. 요거 VL분의 B만큼 하락하는 것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MM의 수정이론이죠. 수정이론. 1963년도, 1958년도가 MM의 기본이론,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고, 법인세가 이제 존재하게 되면 1963년도 논문이 됩니다.
좀 쉬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MM의 수정 이론에서는 부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기 자본 비용 RS가 증가를 하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부채에 대한 이점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한다. 그래서 WACC가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일정함으로 인해서 WACC가 일정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변동이 없었는데 이제는 WACC가 이렇게 하락함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하락함으로 인해서 법인세가 존재할 때는 이렇게 하락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 얼마만큼 커지느냐? 앞에서 MM의 수정명제 1에서 VL은 VU 더하기 TC 곱하기 B 법인세율 곱하기 부채 조달액만큼 커지더라. RU는 어디까지 그러면 RU는 이제 무부채 기업의 자기자본 비용인데 이것이 WACC로 하면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RU 1-TC 부분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V가 거의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이게 VL이 B에 가까워지면서 이게 SL분의 VL은 SL 더하기 B니까요. SL이 극단적으로 작아지게 되면 B에 되니까 1이 되죠. 가로 안의 것이. 1이 되면 1-TC만 남으니까 WACC는 RU 1-TC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예제는 예제 7-1을 그대로 가져다가 법인세율 40%가 존재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물음에 답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비용 80% 부채 20% 청혼의 자본 비용 부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즉 RU 15% 그대로입니다. 이자율 RB 요거 10%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법인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수정 이론이다. 63년도 얘기고요. 자, 자기자본 80% 부채 20%로 구성된 자본 구조가 청혼의 목표 자본 구조의 경우 자기자본 비용과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면 RS는 RU 더하기 가로 열고 RU 빼기 RB 이렇게 하고 1-TC가 들어간다 그랬죠. SL분의 B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식을 정리하게 되면 0.15 더하기 0.15에서 0.1을 차감을 하고요. 1-0.4를 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SL이 0.8이죠. 0.2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0.1575죠. 예제 7-1번에서는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0.1625였습니다. 근데 법인세가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0.1575로 해가지고 더 적게 증가를 합니다. 더 적게 증가를 한다. 예. 여기서 WACC는 이제 SL 더하기 B분의 SL 곱하기 RS 더하기 SL 더하기 B분의 B 곱하기 RB 그런데 여기다 곱하기 1-TC가 들어가 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SL 0.8 더하기 0.2분의 0.8 곱하기 0.1575가 되고요. 더하기
0.8 더하기 0.2분의 0.2 곱하기 0.1 곱하기 1 마이너스 0.4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0.138이 나오게 됩니다. 0.138 혹은 앞에서 배웠던 식 WACC는 RU 곱하기 가로 열고 1-TC 곱하기 VL분의 B 이 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0.1575 곱하기 1-0.4에다가 VL은 SL 더하기 B죠. 예, B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0.8 더하기 0.2고 위에는 0.2가 됩니다. 5분의 1 개념이 되는 거죠. 0.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그래서 밑에가 1이니까 0.2가 됩니다. 그래서 1-0.08이 되니까 0.92가 곱해지는 거고요. 0.138로 위에서 계산한 식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다. 앞에서는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 예제 7-1번에서는 0.15였는데 0.138로 이렇게 줄어드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서 그럼 자기자본 비용 50%, 부채 50%로 구성된 자본 구조가 목표 자본 구조일 때, 목표 자본 구조라는 것은 이 회사가 앞으로 자본 구조를 이렇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 자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과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 똑같은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RS는 RU 더하기 RU 빼기 RB 1-TC SL분의 B 이렇게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0.15 더하기 0.15 빼기 0.1 1-0.4 0.5분의 0.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0.18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앞에 예제 7-1번에서는 0.2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0.2 그래서 0.2가 아니고 법인세가 이렇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0.18로 더 적게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적게 올라간다. 자, WACC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SL 더하기 B분의 SL 더하기 곱하기 RS 더하기 SL 더하기 B분의 B 곱하기 RB 곱하기 1-TC 0.4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50%입니다. 0.5 더하기 0.5 0.5 곱하기 0.18 더하기 0.5 더하기 0.5 0.5 곱하기 0.1 곱하기 1-0.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면 0.1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0.15였습니다. 그만큼 더 하락한 거죠. 이렇게 0.12로 하락했다. 또는 WACC 이렇게 하면 RU 곱하기 가로 열고 1-TC VL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그러면 RU 0.15 곱하기 1-0.4 곱하기 VL은 SL 더하기 B였습니다.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0.5 더하기 0.5분의 0.5죠. 즉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0.12로 똑같은 값이
위의 식이랑 나오겠습니다. 자, 이상의 결과에 대해서 MM의 명제 2를 설명하라. 예제 7-2라고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레버리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기 자본 비용이 상대적으로 아까 예제 7-1에서는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0.2로 5%가 증가했죠. 0.15에서 0.2로 5%가 증가했는데 지금은 3%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더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인 자본을 사용하면 부채를 사용하면 이점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상쇄하더라. 부분적으로. 그래서 WACC가 지금 50%일 경우에는 0.12로 이렇게 12로 적게 0.15로 일정했었는데 우부채에 있을 때는 0.12로 적게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MM의 기본 이론은 1958년도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 법인세가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 법인세가 없을 때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에는 SL분의 B 부채 비율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SL분의 B는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부르고 SL 더하기 B분의 B 즉 VL분의 B 요거는 부채 구성 비율 부채 구성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 R입니다. 자, RB가 이렇게 10%로 0.1로 있었습니다. RU가 0.15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정했습니다. RU는 무부채일 때 여기 부채 비율이 부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무부채일 때는 0.15였는데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RS는 RU 더하기 RU 빼기 RB 곱하기 SL분의 B만큼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WACC가 이렇게 WACC가 15%로 0.15로 일정하더라. 변함이 없더라. 이게 MM의 기본 이론에서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VU는 VL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제 7-1번에서 자기 자본 80%, 부채 20%일 때 이 4분의 1이죠. 이 4분의 1일 때는 여기 이 점은 0.1625가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0.1625 이렇게 됐었고요. 자, 이렇게 4분의 1일 때 자기 자본 50%, 0.5, 부채 50%에서 1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면 0.2로 이렇게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MM의 수정이론 1963년도 논문에서 법인세가 존재할 때는 법인세가 있을 때 이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SL분의 B 그대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R인데 RB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RB는 0.1인데 RB가 지금 여기서는 RB가 아니고 여기서
RB 1-TC 즉 0.1 곱하기 1-0.4 법인세율 40%로 했으니까 6% 0.06 여기에서 이렇게 부채에 대한 것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RB RU는 0.15로 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점에서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RS는 RU 더하기 RU에서 RB를 차감하고 1-TC를 하고 SL분의 B 즉 TC가 들어가면서 TC가 안 들어가는 것보다 더 적게 증가를 했죠. 기울기가 얘보다는 얘가 더 적습니다. 그리고 WACC는 이 점 무부채일 때는 즉 SL분의 B가 제로일 때는 똑같지만 이게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 하락을 어디까지 하락을 하느냐 어디까지 하락하냐면 RU 1-TC를 한 것, 즉 RU가 0.15였고 1-0.4를 하게 되면 9%, 즉 여기가 0.09 이렇게 된 게 0.09입니다. 이렇게 0.1보다 작은 이렇게까지 하락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WACC가 이렇게 하락하더라. WACC가 하락하니까 그만큼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더라. 즉 VL은 VU 더하기 TC 곱하기 B를 한 것만큼 이게 부채의 법인세 절감 효과 부분인데 이 부분만큼 더 기업의 가치가 증가를 하더라라는 게 법인세가 존재할 때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MM의 기본 이론과 수정 이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MM의 기본 이론과 수정 이론을 봤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좀 기본적인 가정을 MM이 해서 가정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MM의 수정 이론에서도 차익거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VU 더하기 TC 곱하기 B가 VL보다 큰 경우에 전략을 똑같은 두 개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전략 중에서 VU가 더 크다. 이러면 VU 더하기 TCB가 더 VL보다 더 크다. 그러면 큰 것을 팔고 그래서 VU 알파를 매도하고 나머지 기업 이 전략은 그대로 가져가면 연간 수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로로 만들면서 현재 현금 흐름을 VU 더하기 TCB 빼기 VL만큼 이렇게 알파 퍼센트 뭐 투자 비중이죠. 20%면 20% 지분 비율만큼 이렇게 크게 차익거래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차익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올릴 수가 있다. 아무 위험 부담 없이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거꾸로 VL이 VU 더하기 TCB보다 더 큰 경우 이런 경우에도 기업 L의 주식 알파 퍼센트 매입, 기업 U의 주식 알파 퍼센트를 매입하고 기업 L의 부채 1 알파 곱하기 1-TC만큼을 개인 계좌로 차입을 해서 이걸 홈메이드 레버리지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예. 홈메이드 레버리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자가 레버리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현재 연간 수익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투자액도 동일해야 된다. 그런데 VL이 더 비싸다. 그러면 전략 3은 거꾸로 매도로 가고요. 전략 4는 그대로 가져간다. 그럼 연간 수익은 제로가 되고 여기에서 VL
마이너스 VU 마이너스 TCB 가로로 하면 더하기가 되겠죠. 즉 이거에서 이거를 차감한 그만큼 그리고 알파 비중 투자 비중만큼 이익이 현재 생기게 되더라. 이런 차익거래 과정이 되기 때문에 VL과 VU 더하기 TCB는 같아야만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 기본 이론에서도 수정 이론에서도 다 차익거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데 복잡하죠. 그래서 이건 좀 생략을 하고 우리 교재에서는 이 파트는 차익거래를 발생시킨다. 차익거래 과정이 일어나면서 균형을 회복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로서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재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4절 자본구조의 현실로 이제 와서 보면 기업이 부채를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무한히 증가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사용하면 부채의 절감, 감세에 따른 감세 효과, 부채를 사용함에 따른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 법인세가 존재할 때는 VL은 VU 더하기 TC 곱하기 B였습니다. 그래서 무부채 기업의 가치에다가 법인세율의 부채에 대한 크기를 부채를 곱한 것만큼 이렇게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증가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부채를 사용함에 따른 고정 재무 비용이 발생하죠. 고정 재무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재무 위험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무 위험이 커지는 것만큼 기업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 기업의 위험 중에서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파산 비용이 올라갑니다. 파산 비용. 그래서 파산 비용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또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 부분은 부채를 사용함에 따른 감세 효과의 크기가 커지면서 기업 가치가 증가를 하지만 한쪽은 파산 비용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산 비용 이론, 뱅크럽시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산 비용에는 기업이 부채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영업이 잘 될 때는 이자 비용과 원금 갚을 수 있지만 영업이 안 될 때는 이자 비용과 원금을 갚지 못해서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에 따른 직접 파산 비용과 간접 파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직접 파산 비용에는 기업이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인데 이런 보수가 뭐가 있느냐 파산 과정에서 변호사의 수수료, 회계사 수수료라든가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간접 파산 비용은 기업이 망하면서 주요 직원의 기업 이탈이라든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을 정상 가격 이하 덤핑으로 판다라든가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매출 감소라든가 이런 간접적으로 기업이 있게 되는 손실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파산 비용, 직접 파산 비용, 간접 파산 비용이 발생을 한다. 따라서 최적 자본 구조는 이자 비용의 법인세 절감 효과, 즉 한계 이익과 파산 비용,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까지 자본 구조를 유지하면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자, 앞에서 이제는 부채의 크기입니다. X축은 부채의 크기.
Y축은 기업의 가치입니다. 자, 부채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부채를 하나도 없을 때는 VU인데 부채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법인세 절감액의 현재 가치만큼 이렇게 된 것만큼 계속 커지더라라는 거죠. 이게 VU 더하기 TC 곱하기 B고요. 이렇게 기업 가치가 커지더라. 그런데 어느 순간 파산 비용의 파산 비용, 뱅크럽시 코스트입니다. BC는 뱅크럽시 코스트, RUPTCY, 뱅크럽시 코스트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BC, 뱅크럽시 코스트고요. 이것의 현재 가치만큼 계속 이 현재 가치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더라.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VL은 VU 더하기 TCB인데 이 파산비용 현재 가치를 차감한 부분, 그래서 법인세 절감액의 형가 한 단위 더 증가했을 때고 파산비용 형가 한 단위 더 증가했을 때 이것이 같아지는 점, 이 점이 발생 있더라.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최적자본 구조다. 별표 최적자본 구조다. 이것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최적 자본 구조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부채 비율 기준으로 한 100% 에서 150% 이내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렇게 부채 비율을 보통 이 정도 수준, 최적자본 구조는 요 사이에서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150% 안쪽으로 요 사이에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요 사이에 있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이런 데들 좀 선진국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데들은 부채 비율을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져가면서 이것을 적정 자본 구조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IMF 직후에는 뭐 300%, 뭐 500%뭐 이런 사이에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과다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IMF 98년도 IMF 사태를 거치면서 이렇게 안정화를 시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구조의 현실 두 번째로 대리인 비용 있습니다. 대리인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이 자금을 제공한 주주, 즉 주주와 채권자, 주주 중에서도 이제 내부 주주가 아니고요. 내부 주주. 내부 주주라는 것은 기업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고요. 외부 주주는 경영권을 갖고 있지 않은 주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채권자 보통 대리인 기업의 주인인 우리가 주인을 프린시플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내부 주주가 프린시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 이 대리인 그래서 주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문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에이전트를 대리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프린시플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시플이 여기가 아니고 외부 주주와 채권자. 네. 그리고 에이전트가 대리인, 내부 주주.
그런데 경영권을 이제 행사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문 경영인 체제다. 그러면 전문 경영인 체제. 전문 경영인들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기업 경영을 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내부 주주가 없어지죠. 내부 주주가 없어지고 외부 주주와 채권자만 발생을 하겠죠. 그럼 전문 경영자가 에이전트가 되고 주주와 채권자가 프린시플이 되겠습니다. 자, 뭐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따라서 대리인인 경영자가 기업 경영을 하면서 원주인인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을 해서 기업을 경영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대리인 비용이 보통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대리인 주인이 직접 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에이전트가 대신 기업 경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그래서 감시 비용이라든가 확증 비용이라든가 자녀 손실이라든가 감시 비용은 대리인이 행동하는 것이 주인의 이익을 벗어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주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감시 비용입니다. 감시 비용,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비용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확증 비용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주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확증 비용이다. 자녀 손실은 감시와 확증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는 비용이 자녀 손실이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젠센과 맥클라잉의 1976년도에 이제 발표한 논문에서 이런 대리인 비용을 구분을 했는데 주식의 발행에 따른 대리인 비용을 지분의 대리인 비용이다. 사채의 발행에 따른 대리인 비용을 부채의 대리인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부채, 대리인 비용과 부채 사용에 관련된 효과를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기업이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감세 효과 그리고 지분의 부채 채권자의 채권자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지분에 대한 대리인 비용은 떨어집니다. 지분에 대한 대리인 비용. 자기 돈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면서 지분의 대리인 비용은 오히려 떨어지고 감세 효과와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증가를 합니다. 반면에 부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파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부채를 빌려준 채권자의 감시 비용, 대리인 비용, 확증 비용 이런 것들이 더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파산 비용과 부채의 대리인 비용이 더 커지면서 오히려 기업 가치가 감소를 하게 되더라. 여기에서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대리인 비용에 따른 우리가 최적 자본 구조. 그래서 총 대리인 비용을 최소가 되는 점에서 최적 자본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대리인 비용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의 산업별 자본구조 한번 보시면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 보시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보시면 80%, 77%로 줄어들었고요. 대기업 이렇게 줄었고 중소기업은 더 줄었습니다. 비제조업 같은 경우 이렇게 줄었다. 계속 줄고 있다. 제조업이 아닌 것들. 차입금 의존도도 계속 감소를 이렇게 하더라. 자기자본 비율은 거꾸로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부채 비율의 역수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자본은 자산 얘기고요. 총자산을 얘기합니다. 총자산분의 자기자본 얘기고, 이렇게 하면 자기자본이 커지면 부채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 자기자본분의 부채하고는 역외관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관계에 있다. 차입금 의존도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뒤에 9장 재무 분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수치에 대해서는 최근 수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수치들은 여기서는 16년도, 17년도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산업별 자본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 구조 이렇게 보시면 한국, 미국, 일본 10년도부터 쭉 있는데 부채 비율이 이렇게 제조업 지금 여기서는 전체 기업이 아니고 제조업에 대해서만 국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100일, 109로 좀 갔다가 다시 100일, 92, 89, 85, 77까지 이렇게 떨어졌더라. 미국은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계속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고요. 일본은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됐더라. 한국이 오히려 부채 비율이 더 낮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이것은 수치를 다시 한번 9장 배울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재무 분석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